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184페이지 조직이론 중에서 신고전 이론, 인간관계 이론 얘기할 차례죠.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크리민 현상 딱 두 군데서밖에 안 나온다. 기억하십시오. 딱 두 군데서밖에 안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 크리민 현상 방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하나 그냥 추가로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이론 배웠죠. 엘튼 메이어의 인간관계 이론은 수평적 인간관계 이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비공식 집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비공식 집단. 조직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비공식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인간관계론은. 이해돼요? 뭐 동호회 모임들 안에 축구 조기 축구회 그다음에 등산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만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시험 문제에 비공식적 집단이라고 하는 용어 나오고 정서적 관계 또는 인간적 관계, 그다음에 맥그리거 Y 이론에 근거한 인간관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맥그리거의 Y 이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중에서 상위 욕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Y 이론 대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상위 욕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 다 알아서 다 살죠. 자기네들이 몰래 저기 주식 투자도 하고 땅도 사고 자식들 유학도 몰래 보내고 다 그런 거 해요. 대학 학교도 하나도 안 나오고서도 의대도 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사회기술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회기술,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사회기술이 뭐죠? 이게 실천 기술론에서도 등장하죠. 사회기술 하면은 사회기술이 뭐예요? 소셜 스킬. 이게 대인관계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관계 이론에서도 당연히 사회기술이 중요하겠죠. 직원들하고 수평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 키워드 외에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이론. 생유경적광 배우셨죠? 그것만 아십시오. 여기 설명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생유경적광하고 그 내용들만 살짝 기억해도, 체계는 상호 의존적 또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체계는 하위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 하나를 대상 체계로 봤었을 때 그 안에 5가지 하위 체계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생유경적광이었었어요. 생유경적광. 정리됐죠? 오지선다형 내기 정말 좋죠? 생유경적광. 시험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체계 이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하위 체계는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문제. 넘어가면 조직 환경 이론, 자, 상황 적합 이론이 상황 이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때 달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조직의 이상적인, 즉 바람직한 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상황 변인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돼야 된다. 그때 다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상황 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 이론이라는 얘기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다루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고, 자, 어렵지 않은 얘기 같고요. 자, 정치경제이론,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얘는 꼭 나올 겁니다. 17회 때 안 나왔어요. 그럼 18회 때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조직만의 특수성을 설명할 때 이 이론보다 더 바람직한 게 없어요. 왜? 우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죠. 사회복지 조직이. 우리 자체적으로 물건 생산해서 팔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의존해야 돼. 특히 정치경제라고 하는 일반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직, 그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데 있어서 이 정치경제이론이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시험 문제에 얘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조직이론 관련돼서 우리 행정학자들이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정치경제이론을. 정치적 일반 환경의 정치적 요소,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요소를 가지고서 이것이 얼마만큼 사회복지 조직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툴이 되는 거죠. 논문 작성의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쓴다. 그러니까 꼭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자원이 정적 자원, 경적 자원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일반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직의 동그라미, 생존이란 단어 나왔죠. 키워드가 생존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고전 이론하고 신고전 이론까지는 뭐에만 초점을 뒀어요? 생산성에만 초점을 뒀었었는데 그 신고전 이론 끝나면서부터 생존, 유지에다 초점을 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환경과의 어떻게 접목을 통해서 조직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둔 거죠. 정리됐죠? 생존. 그리고 이해 집단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재원의 할당 권한을 지닌 조직 외부의 정책 상황에 주목할.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게 기출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정책 상황과 무슨 상황이라고 넣어야 될까? 경제적 상황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정치 경제 이론이니까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기출 문제 나온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책에다가는. 이해되시죠? 일반 환경이 뭐하고 뭐라고 여러분? 정치적, 경제적. 그래서 정치 경제 이론이고, 자, 다른 말로 얘를 뭐라 그래?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이론, 다른 말로 자원 의존 이론. 조직은 정치적 자원과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에 의존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 그 자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조직은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됐죠?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조직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그들의 이 조직에서 활용, 외부 자원 및 환경에 밑줄 긋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적의 현실 생생하게 설명. 이해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 행정가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정무성 박사님이세요. 아세요? 숭실대학교 박사님 그분이신데 그분 책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시험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 행정론이라고 책에, 정무성 교수님 책에. 이해되시죠? 예. 됐어요? 예. 그분이 제 스승님이신데, 예. 정말 안 좋아. 예. 그래서 자, 밑에 쭉 보시고 신제도 이론 나오죠. 조직의 구조와 속성은 제도적 환경. 제도가 뭐라 했어? 제일 대표적인 게 법하고 여론이라 그랬죠? 그렇죠. 핵심은 여론하고 법이에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됐죠, 여러분? 동형화는 그냥 읽어봐 주십시오. 조직군 생태 이론. 자,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다. 정치, 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조직군이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선택된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죠. 환경도 일반 환경이었었죠. 인구, 사회학적 환경이 대표적으로 이 조직군 생태 이론에 영향을 주는 일반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석 단위가 조직군이라는 거, 조직의 물이라는 거, 이게 얘는 시험에 나와야 이겁니다. 뭐냐면 환경 결정론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분석 단위가 조직군이라는 거, 이거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다. 자, 현대 조직 이론, 목표 관리 이론 공부했습니다. MBO. 얘는 지금 11회 때 이후로 계속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세요. 시험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물간 이론이거든요. 우리나라 IMF 사태 터지기 전에 있었던, 그 90년대 초중반쯤에 있었던 이론책이기 때문에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래도 봅시다. 구성원의 참여, 핵심 키워드는 참여죠. 그 다음에 단기적 목표.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죠? 참여하고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 전체가 다 들러붙어 갖고서 그 목표를 달성해서 조직 혁신을 일으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이전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어.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떻게 돼? 참여를 통해서 단기적 목표를 달성해 놓으면 우리도 할 수 있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대우전자 말씀드렸었죠? 대우가 그 탱크주의를 성공하고 나서부터 아주 급비약을 하죠.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핵심 TQM입니다. TQM이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나왔어요. 한 해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요번엔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TQM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왜? 현대 사회복지 조직 이론 핵심이 이거예요. TQM입니다. 다 TQM 쪽으로 경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TQM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라고 보지 않고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 중심적 경영, 최종 품질의 판단자는 기업이 아니고 누구다? 고객이다.
정리됐죠, 여러분? TQM은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100%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요. 근데 우리 이 바운더리 밖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이고 품질 중심이고, 품질은 기획 단계, 즉 초기 단계부터 시험에 나올 때는 기획 또는 초기 이렇게 섞어져서 나와요. 품질 변이 가능성을 예방하는 게 뭐냐면, 품질이 계속 좋게 가다가 한번 나빠져 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객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TQM은 그래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 서비스, 그러니까 품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변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도 맛있는 음식 팔다가 주방장이 바뀌면서 맛없는 음식으로 바뀌어져. 그 순식간에 어떻게 되지? 식당 망해요. 그렇죠? TQM은 그래서 이 서비스, 즉 품질의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할까? 이 변이를 막기 위해서 고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만족하십니까? 오케이. 불만족하세요? 그럼 빨리 고치는 거야. 기억하시고요. 자, 팀워크 중요하다. 투입 산출위원. 자, 품질 개선은 누가 관리한다? 품질 개선은 관리자가, 최고 관리자가 관리한다. 특히 초기에는 최고 관리자가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초기에는. 왜냐하면 TQM이라는 것이 기존, 그러니까 TQM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조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럼 구성원들이 그걸 따를까요? 안 따르죠. 예를 들어 우리 백화점 같은데, 백화점이 아니라 이런 데 있어. 스테이크 아웃백? 거기 가면은 여자애들이 와가지고서 무릎을 꿇고서 이러고서 눈을 맞춘다고. 그렇죠. 그런 거 보셨죠? 그것도 TQM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맨날 서갖고 서빙하던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서 눈을 맞추라면 맞추겠어? 안 맞추겠어? 안 맞추죠. 절대 안 맞춥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들의 구성원들이 이 TQM을 안 받아들여요. 고객 중심적인 것은.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최고 관리자가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안 하면 자른다. 이런 식으로. 그게 TQM입니다. 자, 보시고 나머지 보시고요. 전략적은 안 봐도 되고 학습 조직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종이가 남아서 써놨어요. 자, 이제 조직 구조론을 공부할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 구조론. 자, 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업이든지 홈페이지, 특히 복지관이나 여러분들 소속돼 있는 기관에 가면 홈페이지에 조직도 그려져 있어요. 그죠? 이 조직 구조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그 조직도 공부하는 겁니다. 조직도. 그렇죠.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복지관이 있으면 맨 위에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밑에 이제 관장님 계시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운영위원회 하나 있어요. 운영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관장 밑에 이제 부장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부장 밑에 이제 부서가 나눠지죠,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가지고, 요 안에, 뭐, 재가 복지팀,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팀, 또 뭐, 가족 기능 강화팀, 그렇죠? 그 다음에 총무팀. 이런 부서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일반 복지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그렇죠. 사례 관리 되게 중요하죠. 사례 관리, 아동 사례 관리 하시죠? 사례 관리. 자, 사례 관리. 자, 난 넣었어요. 사례 관리 있죠? 마음에 드세요? 자, 여하튼 시간에 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조직도를 놓고 분석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데, 자, 여기 교재를 잠깐 보시니까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기본 변수, 그 다음에 상황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뭐냐면 변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종류, 그것이 이제 복잡성. 이거는 시험에 아주 100% 나옵니다. 복잡성, 공식성, 그 다음에 직권성. 다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
다시 시작해볼까요? 복잡성, 공식성, 그 다음에 직권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험에 안 빠지고 꼭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자, 복잡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조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조직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 조직도가 있었을 때 조직도가 점점점 뭐가 막 자꾸 들러붙어갖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꾸 뭐가 들러붙는 게 그게 복잡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 들러붙는 게 잘 봅시다. 위에서부터 밑으로도 들러붙을 수 있어. 요 중간에도 뭐가 하나 낄 수 있고, 관장하고 부장 밑에 뭐 부부장이 하나 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뭐가 또 하나 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위에서 밑으로도 뭐가 자꾸 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조직도를. 근데 옆으로도 어떻게 돼? 뭐가 자꾸 껴갖고서 옆으로도 자꾸 뭐가 껴갖고서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이건 복잡해지는 거죠. 위에서 뭐가 자꾸 껴갖고 복잡하게 만들고 옆으로 뭐가 자꾸 달리면 복잡해. 딴 거 뭐 가생이로는 안 돼. 위에서 아래로 복잡해지든지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복잡해지든지.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복잡해지는 것을 이걸 수직적 분화라고 해요. 자, 복잡성 안에 첫 번째가 뭐라고? 수직적 분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가 수평적 변화입니다. 분화. 옆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자꾸 옆으로 흩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평적 분화라고 해요. 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맨 위에 꼭대기 이사회에서 야, 우리 조직이 너무 복잡해. 지금 현재 조직이. 우리 조직과 같은 운영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 조직의 대리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조직하고 분리를 좀 시켜보자. 즉, 여기에 있었던 애를 이만큼을 뚝 뜯어내갖고서 바깥에다가 따로 하나를 만든 거야. 다른 조직을. 이해되시죠? 이것을 지리적 또는 공간적 분산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separation,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리점이죠, 대리점. 기업들이 현대 자동차가 미주 법인이 있죠. 미주 법인, 미국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야, 그건 원래. 몸 모습이.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의 경영 목적이나 현대 자동차의 수익을 위해서 뭘 한 거지? 현대 자동차의 것을 뚝 뜯어다가 미국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것도 현대 자동차긴 자동차인데 현대 자동차의 조직은 아니야. 현재 한국에 있는 조직은 아니란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공간적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복잡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수직적 분화. 두 번째, 분산. 세 번째, 이해되시죠? 자, 물리적으로 뜯어낸 거는 뭐야? 공간적 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물리적으로 뜯어낸 거. 조직의 다른 부서를 뜯어다 다른 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지금 대리점이 바로 이 공간적 분산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기를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 수직적 분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형태는 여기서 우리가 뭐가 보이죠? 위계가 등장해요, 위계. 하이어라키. 우리가 조직도를 그릴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지면은 위에가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권위가 작아지는 형태라는 걸 알고 계시죠? 즉, 위에서 아래로 그려진 이 수직적 분화는 뭐를 뜻한다? 조직 내에서의 위계 구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직도를 보실 때 맨 위에 있는 게 위계상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요새는 조직도를 거꾸로 그리더라고. 뭐 지역사회 주민들 중심이다 그래갖고서 뒤집어갖고 여기다 주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애들 장난하는 거고 조직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분화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위계를 나타내는 거야. 즉 조직 내에서의 권위나 또는 권력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가 바로 수직적 분화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수직적 분화부터 좀 봅시다. 195페이지 맨 밑에 직무의 책임도나 나이에 따라 조직의 수직화된 계층화 정도, 조직의 권력 배분 정도, 위계 하나 써놓으세요. 됐나요? 자, 문제는 수평적 분화야. 수평적 분화. 자, 수평적 분화는 다른 말로 업무 세분화 또는 전문화라고도 해요.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자, 무슨 소리냐면은 조직이 수행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과업이. 근데 이 과업을 쪼갠 거야. 쪼개서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조직에 한 사람이야. 조직에 총 6명이 있다고 했었을 때 6명마다 해야 될 일을 준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면 직무를 세분화시켰다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야, 너는 격리를 봐. 너는 격리를. 너는 뭐 할까? 기관의 안전관리를 해. 안전관리. 너는 아동 사례 관리해. 너는 애들 사례 관리해. 너는 아그들 사례 관리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각각의 일을 줬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직무 세분화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이거를 분업이라고 하는 거야. 뭐너? 분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각자의 일을 세분화. 자, 보세요. 직무를 세분화해서 조직 구성원에 개인에게 전담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게 분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홍길동에게는 총무 업무를, 직원 박길동에게는 사례 관리 업무를 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너가 총무 일을 하니? 너는 기관의 안전관리 일을 하네? 그러면 둘이 기관 관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너네 둘은 빼서 총무팀이나 또는 총무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자. 이해되죠? 너는 아동 사례 관리하고 애들 사례 관리하고 너는 아그들 사례 관리를 하니? 그러면 요네들만 뽑아서, 이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일을. 이걸 갖고서 아동 사례 관리 팀이나 또는 아동 사례 관리 부를 만들자. 이해되시죠? 이걸 부문화라고 하는 거야. 부문화. 부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하나의 부서는, 부서에 속해져 있는 그 구성원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야. 조직 전체로 봤었을 때 직무 세분화, 즉 분업화된 일 중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부서를 만드는 거죠. 그 부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부문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수평적 분화는 사람 한 명을 대상으로 수평적 분화를 했었을 때는 그것을 직무 세분화 또는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되죠? 그 사람들을 묶어서 뭘 만드는 거야? 부서를 만드는 그것을 부문화라고 하는 거야. 부문화. 부서 만드는 일을 부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각 인원들, 직원들 한 명 한 명한테 분업을 시켜서 해야 될 과업을 할당해 주고, 플러스 걔네들을 모아갖고 뭐래? 부서를 다 만들죠. 다 부서가 있죠? 예. 여기 요양 주간보호센터 부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요양팀, 사회복지팀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럼 만드실 때 사회복사를 요양팀에다 안 놓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같은 동일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뒤에 가면은 기능 기준 부문화라고 하는데, 부문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부서를 안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부서가 몇 개나 있으세요? 요양원에. 부서가 많아요? 뭐가 있는데요? 기관장님이 돼서 자기 부서도 몰라요? 예. 자, 보십시오. 자,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다시. 직무 전문화 또는 직무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세분화해서 조직 구성원에게 개개인의 업무를 맡기는, 즉 분업을 시킨 거고, 부문화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서 부서를 만든 거라 그랬죠. 그 부서 만드는 7가지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다.
부서 만드는 7가지 방법. 첫 번째가 수기준 부문화가 있어요. 부서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가 수기준 부문화. 자, 이런 거지. 수기준 부문화라는 것은 한 명의 부서 관리자를 세워놓고 이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걸 우리가 통제 범위라고 합니다. 행정학에서. 조직론에서 통제 범위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정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TO라고 하죠. TO.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TO를 정해놓고 TO에 맞게끔 사람들만 채우면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채우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능력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빈자리만 메꾸면 돼. 이게 수기준 부문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수기준 부문화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한 명의 관리자 지휘와에 소속시키는 방법이다. 시험에 나올 때 통제 범위라는 게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원의 수. TO죠, TO. 그렇죠. 그거 놓고 그걸 부문화시키는 거야. 이해돼요? TO를 정해놓고. 근데 이 수기준 부문화 자체로 본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능력 차이나 또는 그 부서가 해야 될 부서만의 직무가 있단 말이야. 부문화된 부서의 직무가 있는데 그것들 상관없이 사람만 채우면 된다라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많은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능기준 부문화야. 다시 무슨 기준 부문화요? 그래서 이거는 자 기능기준 부문화는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직무, 총무, 인사,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원들로 집단을 만들어서 부문화시키는 건데 업무 단위 간 개인들의 능력차를 반영해서 기능, 서비스 제공, 모금, 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부문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총무팀, 사회복지사팀, 요양보호사팀 이렇게 갈라놓죠.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의 능력, 자격, 그렇죠. 그분의 경력 이런 것에 근거해서 부문화를 시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회복지 조직들이 이 기능기준 부문화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총무팀, 재가복지팀 이렇게 갈라놓죠. 아유 다들 피곤들 하셔갖고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 다들 레지던트 이블 봤어요? 예, 좀비들이야 좀비들. 부산행에 나오는 다들 얼굴이 허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이 시간이면 토요일 이 시간이면 원래 텔레비전 보고 비가 오는 날 같으면은 남편하고 같이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쉴 시간인데 이게 무슨 짓을 하고 내가 부문화를 내가 왜 알아야 될까? 그죠? 별의별 다이나믹한 생각들이 다 떠오르시죠? 자고 싶다, 그죠? 1차 사고 과정이 뭐가 나타나세요, 지금? 어떤 거요? 졸립다. 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차 사고 과정. 그렇죠. 뭐가 생각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 힘을 좀 내주세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까지 시험, 이거 합격 못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단기적 목표예요. 이게 인생의 전부가 절대 아니고 단기적 목표. 즉, 내년 1월 달까지 그냥 하나 따놓는 자격증입니다. 아까 전에 협회 처장님하고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떨 경우에는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격증이. 여러분,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격 등급에 관한 논의가 되게 심화되고 있고 내년부터 당장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공식화되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사법 제11조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국가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료사회복지사하고 학교사회복지사는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장교양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장교양 사례관리자 중심으로 이제 특히 이 재가급여는 완전히 사례관리자 위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재편이 될 겁니다. 장기요양 사례 관리자 위주로. 그것도 1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차별화는 일어날 거고, 그게 어느 시점이 됐어도 내가 그때 왜 안 했지? 이 생각을 할 때가 올 거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그냥 하세요. 하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조금만. 잠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래, 기지개 좋죠. 예. 기지개 좀 하시죠. 기지개. 예, 그렇죠. 예, 50견이세요? 네, 50견이요. 50견은 50살만 하고 이제 51살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내년 없어지나? 아직 몇 개 남았는데 제일 잘해도. 진짜요? 네. 40개죠. 40개. 아직 40대 정말요? 아니, 전 30대인 줄 알고. 야. 몇명 빨리 마시겠네. 그러셨구나. 아니, 여러분 힘들죠?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비도 오고 하는데 할 게 뭐 있어요? 공부나 하지, 그죠? 예. 자, 괜찮으시죠? 컨디션 괜찮으시죠? 우리 미혼 같으신 기혼. 전혀 미혼 같으신데 기혼이시래요. 아유. 그렇죠. 여기 혹시 기혼 같으신데 미혼 있으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소방관님 오셨네. 이야, 드디어 거리가 생겼네. 이제 우린 시작이야.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교수님 들으면 이상한 사람 만들었어요. 진짜. 예. 마른 거나 어떻게 소리가 돼야 되는지 뭐야. 진짜 아프리카 열병이 다 절로 갔어요. 예. 저쪽에 있었던 게 일로 이렇게, 이야.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난주만 해도 삼각형 구도였는데 이게 대각선 구조를 이루고 있네, 이렇게. 우리 없어서 재미없었죠. 예. 정말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자, 계속 합시다. 수기준 분문화 뭔지 아시겠죠? 네, 기능기준 분문화도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시간기준 분문화. 이건 요양원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원. 그래서 부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야간 타임 이렇게 자르잖아요. 시간으로. 그렇죠. 그게 시간기준 분문화예요. 그래서 근무의 시간대별로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오전 팀, 그 다음에 오후 팀, 야간 팀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기준 분문화는 종일 서비스 제공인데, 자, 시험제 나왔던 게 시간기준 분문화는 일반 사회복지조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일부 생활시설들에서만 활용되어지죠. 이용시설들에서는 이 시간기준 분문화를 쓰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옛날에 이제 생활지도사라고 해서 생활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으신 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일 같은 걸 하셨었어요. 생활지도. 근데 요새는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많이 생기시면서 이제 그 직종이 없어졌죠.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사가 24시간 이렇게 나눠서 야간 근무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거 하시는 분 계세요? 시간기준 분문화에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룹홈 같은 데는 해야죠. 생활복지사들. 그런 분들은 하죠. 예. 그렇죠. 왜 극히 적다.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게 시험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적 영역기준 분문화. 이게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있는 거예요. 지리적 영역기준 분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가지고서 분문화를 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 복지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래요. 저도 사회복지사 생활을 한 3년 했었어요. 종합복지관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부서를 짭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제가 강동구에 있었어요. 서울에. 강동구에 있었었는데, 강동구에 성내동 팀,
그 다음에 둔촌동 팀, 그 다음에 또 몬 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부서를 만드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지리적 영역 기준. 근데 얘 문제점이 뭘까? 더 재밌는 게 빈촌이 있어요. 빈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수급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 복지관에서 주로 서비스 대상자가, 우선 대상자가 수급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빈촌을 맡은 담당자는 죽어나는 거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부촌. 우리 저희 복지관 소속돼 있었던 데는 부촌이 그 명일동 같은 데가 아주 부자 동네였었는데, 거기 담당자들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업무에 격차가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봅시다. 지리적 영역 기준 분문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분문화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거주 지역이 아니라 서비스 받는 사람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배당받은 거주지역에 따라 업무 단위별 업무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기준 부문화를 이걸 기능 기준 부문화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전문화된 실천 방법,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있죠? 우리 일반적인 기술을 크게 사육지 실천 기술을 나누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사회 사업, 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부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부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런 데 없습니다. 없고, 고객기준 부문화는 클라이언트 종류, 아동, 장애인, 노인 등과 또는 문제 유형, 그래서 가족문제, 비행문제, 고용문제 등에 따라서 부문화를 시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고객 기준 부문화. 클라이언트의 인과학적 조건이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부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부문화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거 부서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직무에 대한 세분화부터 하고서 부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평적 분화. 이게 분업을 고도화시키는 건데, 이것의 장단점은 고도화되면은 어때? 구성원의 직무 습득이 용이해져서, 뭐냐면 공장 같은 데서는 인형 눈깔 붙이는 사람은 계속 인형 눈깔만 붙이면 돼. 세분화가 돼버리면.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인형 눈깔 붙이는 데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야? 베테랑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다른 일을 할까 못할까? 못하는 일이 벌어져. 그 장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본업으로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데, 그런데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인간성 소외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 보니까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효과성, 효율성 저하의 원인도 되어지고,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업무 세분화에 대한 단점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수평적 분화를 시켰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성이 말살돼요. 사람이 기계가 되는 거야. 우리 그 포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어. 그 포디즘 얘기했었었죠.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 복지국가 융성 시기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때 그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공장을 운영할 때 고도의 분업화를 통해서 어떻게 큰 경영상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 했었었죠. 원래 자동차는 수공업이었었어요. 자동차 만들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붙어서 하루 종일 똑딱똑딱거리면서 만들었는데,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바퀴만 끼고 핸들만 끼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아주 세분화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공장의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 포드의 자사전이 있는데, 그 자사전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그 포드 회사에 다니던 직원의 부인이 포드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포드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공장이 돈을 많이 버니까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왜 자살을 하느냐.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 직원의 글을 보면은, 그 직원의 아내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모른다. 우리가 분업이 고도화되어졌을 때의, 즉 직무 전문화 또는 직무 세분화가 고도화됐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이 사람 같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로봇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계 한 부속품, 그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방법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 재구조화인데, 자, 보시면은 조직 단위 간 연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별 구성원 관리를 통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사례관리, 사례용어, 치료팀. 이 내용은 결국 다 뭐죠? 사례관리나 사례용어나 사실은 같은 용어라고 보셔도 돼. 치료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례관리 지금 하고 계신데,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은 사례관리자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별의 별일을 다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사례관리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혼합해서 수행을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분업은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례관리자가 됐었을 때는 복잡한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업으로 생기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치료팀이 만들어졌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치료팀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많이 쓰지는 않고 이것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능적 부문화, 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치료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괄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가고 팀을 만든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 팀들끼리 서로 의견 교류도 하고 서로 일도 교차로 너는 이 일에 나는 이 일에 하다가 너 이 일 아니야? 나도 저 일을 하고 너 이런 식으로 일을 바꿔서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걸 치료팀이라 그래요. 꼭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게 수평적 분화에 있어서 방법론, 조직 단위 간을 연결한 방법은 사례관리, 사례용어, 치료팀이 있다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개별 구성원 관리. 자, 분업화로 인해 갖고서 인간성 망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도 빠지고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직무 확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직무 공유, 근로시간 유연화. 자, 직무 확대라는 것은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사람한테 A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가라고 하는 일만 했었어. 그런데 맨날 가라는 일, 즉 인형에다가 눈깔 붙이는 일만 했었었는데 여기다가 너 앞으로 나도 하는 거야. 나도. 가도 하고 플러스 나도 시키는 거야. 너 눈깔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꼬매는 것도 해. 이걸 뭐라고 한다? 직무 확대라고 해요. 직무 확대. 자, 두 번째 직무 순환인데 직무 순환은 자, A라고 하는 애는 가라는 일을 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는 일을 하고 C라고 하는 사람은 다라는 일을 했었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A가 가 했었어? 그러면 A 너 다음 주에는 나 해. 너는 가 해. 그렇죠. 너는 다 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직무 순환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직무 순환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직무 확대. 직무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일을 갖다 두 명이 나눠서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두 명이 한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둘이서 그냥 협업으로만 하면 되니까 어떤 특정 일을 딱 정해놓고서 분업화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둘이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그걸 직무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조정하는 것도 있다. 정리됐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조직도에서 복잡성, 수직적 분화, 수평적 분화. 됐죠? 수직적 분화,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라는 것은 위계, 권력 정도, 권한 정도. 자, 수평적 분화라는 것은 분업인데 수평적 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직무 전문화 또는 직무 세분화, 분업이 있어야 되고 개인별로 업무를 직무를 할당하는 분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업자들이 모여서 부서를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했다? 부문화라고 했었다. 쿤츠하고 오도넬이 부문화를 시키는 방법 첫 번째 수기준 부문화 그 다음에 수기준 부문화 단점 때문에 기능기준 부문화 지리적 영역 기준 부문화 서비스 기준 부문화 고객 기준 부문화 시간 기준 부문화 이렇게 나눴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수평적 분화입니다. 수평적 분화. 그래서 분화가 너무 세분화됐었을 때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었다. 우리가 조직 간 연결 체계를 바꾸거나 또는 개인에게 업무 분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썼었죠. 조직 간 체계를 바꾸는 방법은 사례관리나 사례용어나 치료팀이 있었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개인당 할 때는 직무순환, 직무공유, 직무 확대 그 다음에 그렇죠.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전략들이 있었다.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수, 직접 분화했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을 뜯어내 갖고서 공간적으로 뜯어내서 저기다 갖다 놓은 대리점을 뭐라고 했다? 공간적 분화. 됐죠? 자, 복잡성은, 자, 볼게요.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가 증가하면 복잡성이 높아지겠죠? 자꾸 뭐가 달리는 거야. 그래서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조종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당연히 조종해야 되겠지. 자꾸 복잡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직적 분화가 자꾸 심해지면은 권력의 분산이 일어나는 거겠죠? 권한의 분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꾸 밑에다가 부장 달고 뭐 부회장 달고 뭐 부자 달린 것들이 자꾸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위계에 있어서의 권한의 위계가 분산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해되시죠? 또 옆으로 수평적 분화가 자꾸 심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분업이 너무 세분화가 벌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코디네이팅 해줘야 됩니다. 포스트 코르베 중에서 조종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조종,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 갈등이 증가하므로 조직 몰입도는 조직 몰입도라는 게 뭐죠? 조직의 옆에 나와 있죠? 설명 보시고요. 나머지는 쭉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주 높아지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조종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됐나요? 네. 자, 두 번째가 공식성이에요. 공식성.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식성입니다. 공식성. 자, 이거는 뭐냐면은 조직 내에서의 해당 직무가 드러나 있느냐, 숨겨져 있느냐야. 드러져 있느냐, 자, 우리 조직도 있죠. 조직도. 지금 그렸죠. 이거는 바로 공식성을 대표하는 일이야. 이사회라고 드러나 있죠.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여기 운영위원회, 관장, 부장 다 올려놓고 옆에 사람 이름까지 다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죠. 그렇죠? 이걸 공식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조직 안에 무슨 조기 축구의 모임이 있다. 무슨 바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있다. 이런 거는 이 조직도 안에 드러나 있어. 안 돼. 이것이 바로 비공식성이야. 조직도에 드러나 있는 것이 공식성. 드러나 있지 않지만 조직 또는 집단의 형태로 조직 내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비공식성, 그리고 비공식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조직 구성원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명문화된 문서화의 정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가 드러나 있죠. 여기 보니까. 관장, 이 사람은 김개똥이는 관장이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공식성이다. 자, 조직 운영의 경제성,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무슨 소리야 이게? 누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일반적인 특징 보지 마시고요. 공식성의 장점과 단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은 공식화 정도가 낮을수록 적합하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직권성의 반대는 분권성이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보통 저 좀 볼게요. 예. 수직적 분산이 있고 수평적 분산이 있었을 때 수직적 분산의 그 깊이가 이렇게 얕으면은 권력이 누구한테 더 많이 가 있을까? 그렇죠. 위에 많이 가요. 근데 이게 깊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권력이 흩어져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권력이 모여 있는 걸 직권성, 흩어져 있는 걸 분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자,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거나 이양된 전도다. 조직관리의 효과성, 효율성과 연관돼. 자, 보세요. 조직이 권한이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었을 경우에는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까 안 유리할까? 베버 같은 사람은 앞에 배웠죠? 그건 큰일 날 짓이야. 효율성, 효과성적 측면에서 큰일 날 짓이죠. 관료제적 관점에서 보면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 맨이 꼭대기에만 몰려져 있어야지 생산성이 극대화돼. 그게 효율성이 좋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네, 생산성이 좋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권한이 다 흩어져 가지고서 여기서 머리 깎고 저기서 머리 깎고 뭐 여기서 맨날 쇼하고 저기서 쇼하니까 지금 중도 남방 난리 오두방정을 치고 앉아 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가 좋았다고 해. 이유가 뭐야? 한 사람이 끌고 가서 그래요, 사실은. 예. 이게 민주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생산성적 측면에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저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밴드에다 질문하시면 돼요. 자, 조직 구조의 상황 변수 그냥 읽으세요. 별 쓸 데 없고요. 조직 구조에 따른 조직 분류 보시면 공식적 조직하고 비공식적 조직이 있어요. 우리 비공식적 조직하면 뭐가 빨리 생각나야 돼요? 인간관계 이론이 뿅 하고 생각나야 돼. 무조건 인간관계 이론이야. 비공식적 조직하면요. 됐나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 지침. 자, 관리자가 즉 사장님이 시설장님이 우리 조직 내 비공식적 조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쟤네들 직원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었네. 축구 모임을 만들었어.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시설장이면. 그렇지. 인간관계 이론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뭘 해야 돼? 예, 지지해줘 갖고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것이 생산성에 기여를 하는 거야. 수평적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키니까. 그죠? 이해되죠? 예, 자, 한번 봅시다. 보면 공식적인 조직 구조와 조직 과정의 기능적인 측면, 이거 인간관계 이론자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허용은 해줘야 돼. 뭐 하라고요? 그런데 조직의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주의와 관심은 둬야 돼. 너네들 자, 재밌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지네들끼리 축구 모임을 만들었는데 놀러 가는 게 더 급한 거야. 축구하는 게 더 급한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뭐 하는 거지? 다 나가서 축구하러 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장님은 이것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걸 시험 문제 나와서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사례 관리자가 아니야. 그건 사례 걸린 거야, 그거야. 그래서 자, 비공적 조직의 지도자를 파악하고 그로 하여금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에 협조하도록 설득해야 되고, 공적 명령, 계통을 위배하면은 설득, 경고, 전보. 전보가 뭔지 아시죠? 다른 부서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서에 있으면서 이 부서의 비공식 조직 안에 소속원인데 나를 빼다가 딴 데다 갖다 버려. 그러면 나는 딴 데 가면은 그 비공식 조직의 조직원이 못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전보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게 하고 비공식 조직을 통한 의사결정이 공식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체하도록 허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 허용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참 이런 것만 시험 문제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그럼 합격률 98%일 텐데. 그죠? 자, 의사결정 배분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자, 매트릭스 조직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조직 유형이 이게 16회 때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한번 봅시다. 이것만 좀 봅시다. 에치오니는 그냥 보시고 블라우하고 스코트 좀 봐봐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가 클라이언트 종류에 따라서 조직을 구분을 했는데 누가 크네? 상호수혜 조직이라는 것은 저 좀 볼게요. 조직의 구성원들끼리만 혜택을 주고받는 거야. 대표적인 게 조합. 우리가 조합을 만들면 조합은 조합원들 때문에 협회. 여기 사회복지사 협회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걸 바로 상호수혜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이나 또는 협회.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가 사업조직입니다. 이거는 사업체 소유자, 사장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장님이나 주주들. 우리 회사가 있잖아. 회사에서 봉급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그 회사의 주인은 결국 누구야? 여러분들 아니야. 예, 사장님이나 주주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걸 사업부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사업조직. 서비스 조직은 클라이언트, 즉 문제를 갖고 있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서비스 조직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조직은 일반 대중이다. 자, 사회복지 조직이 어디에 해당돼?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 조직. 우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하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 저를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남편한테 오늘 밤에 가시면 브라우스하고 스커트를 입으시고 서비스를 잘 해주세요. 무슨 소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브라우스하고 스커트를 입으시고 서비스를 잘 해주시라고. 뭐 입으시라고?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블라우 스콧이에요. 브라우스하고 스커트를 입으시고 지금 바지 입으신 분들 스커트 입으시고 알았죠?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스커트를 입고 브라우스를 입으면 우리 선생님이 거기 스커트만 입으시면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잘 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스하고 스커트 입고 서비스 잘 하세요.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됐죠? 자, 하센펠트도 넘어가고요. 스미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이제 행태론이에요. 구조론의 핵심은 얘입니다. 됐죠? 자, 행태론이라는 것은 자,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아까 전에 배우셨던 포스트 코르베 있잖아요. 기획을 하고 그렇죠? 기획을 해가지고 쭉 하는 일들이 나왔죠. 그것이 조직이 하는 일들, 즉 조직의 행태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걸 이제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첫 번째 기획하죠. 기획. 보시면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래 수행할 행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 자, 기획은 시점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미래다. 요크가 얘기했던 이름이 요크입니다. 얘 보면 자꾸 욕 나오죠? 그래서 요크인데 이 기획의 5가지 특징 제시했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두 번째, 조혼 기획의 필요성. 이것도 시험에 16회 때까지 나오고 17회 때 안 나왔어. 이 기획의 기능인데 조직의 목표, 모호성 감지, 과거, 감소 쭉 효율성 증진, 효과성 증진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기획의 유형도 봐주시고 자, 핵심. 전략적 계획하고 운영 계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지금 사회복지시설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시설에 선생님 실례지만 어떤 그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시면 시공구 보존 갖고 운영하시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예를 들어 장애인 분들을 모시고서 거주 시설이니까 야유회 같은 것도 가시죠. 가실 때 기한을 하시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기한을 해서 프로그램 기한이 뭔지 아시죠?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재무회계지에 관항목 딱 따져가지고서 그거 딱 따져서 밑에 기재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을 할 때 계획 기한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결과 기한을 같이 제출을 하셔서 계획하고 결과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게 운영기획이야. 그게 프로그램 기획하는 게. 다 여러분들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운영기획이라 해요. 운영기획은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쉬운 것부터 합니다. 운영기획은 자원관리에 기획된 획득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는데 운영계획은 그냥 프로그램 기획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핵심은 전략계획인데 이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관리자나 법인이나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 소속 시설이라고 한다면 법인이나 그렇죠? 또는 기관장, 시설장들이 세우는 게 전략적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생존과 관련되어진 얘기들을 다룹니다. 내용을 보니까 환경 변화에 따른 타조직과 경쟁 등 하에서 과거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달성 어려운 조직이 모르는 비교적 자 동그라미 언제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 계획은 장기 기획이야 단기 기획이야. 그렇지. 운영 계획은 그날 그거 해갖고 그날 써버리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장기 마스터 플랜이야. 그러니까 전략 계획은 우리에게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자 보면 조직의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핵심은 새롭게야, 새롭게. 살아남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새로 세우는 게 전략적 기획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변경, 목적, 자원할당원 정책권이 자, 시험에 나왔던 게 조직의 사명과 가치를 정하는 것도 언제 수립한다? 전략적 기획 때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됐죠? 네, 됐고, 그 정도 보시고 전략적 기획의 단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스키드모어가 얘기했던 기획의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얘기를 감히 못하겠어요. 그냥 보세요. 요번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자,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기획 방법은 나옵니다. 기획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기획의 한 문제가 기획 방법이 안 나오면 앞에 전략적 기획이나 아니면 스키드모어의 기획의 단계가 나와요. 근데 거의 기획 방법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기획 방법. 첫 번째, 시간별 활동. 우리 간트 차트 아시죠? 간트 차트입니다. 간트 차트. 그래서 이 사람이 1910년이에요. 1910년에 이름이 헨리 간트입니다. 이름도 참 웃기죠? 그렇죠? 예. 우리 예를 들어 우리 배영희 선생님이 계신데 배영희 선생님이 이런 걸 만드셨으면 영희 차트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전두환 씨가 만든 두환 차트.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왜 그런 거 못 만들까? 이게 별거 아닌데. 그래서 세로바에는 세부 목표와 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입하고 가로바에는 시간을 기입해서 사업의 소요 시간을 뭘로 표현한 거야? 막대기로 표현한 거야. 칸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간의 연결성, 즉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프로포절 제출하고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대상 독거노인 파악하고 이 둘 사이에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그 연관성을 이 기획 갖고서는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얘는 나오는 거야.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기획에서 PRT, 이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반드시. 네. 반드시. 이건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누가 출제원으로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테 사한테 있어. 자, 그래서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설정된 주요 세부 목표와 프로그램의 상호관계, 시간관계를 연결시켜서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PRT가 뭐냐를 시험 문제 응답 범주에 달아놨을 때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한다 쭉 나와있고 작성 방법들 핵심 인계경로야. 인계경로. 자,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이르는 경로 가운데 밑줄 자 가장 오랜 시간. 다시 뭐라고요? 가장 짧은 시간이 아니고 가장 오랜 시간이야. 가장 오랜 시간. 중요해. 중요해요.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끝점까지의 가장 오랜 시간만큼을 확보해야 그 안에 짧게 끝나는 것들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간 안에. 이해되죠? 그래서 PRT를 수립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는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확보해야 될 시간이다. 핵심 키워드는 뭐다? 가장 오랜 시간, 최소한 확보해야 될 시간. 이제까지 17회 시험을 하면서요. 이 PRT 계산하는 방법이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노량진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계속 나와요. 재밌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하고 1급 시험은 같이 나와요. 언젠간 나올 거란 소리예요. 뭐가 나오냐면 인계경로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인계경로 구하는 게 어렵나요? 가장 긴 시간. 그죠? 그러면 잘 봐. 여기 같은 경우 인계경로 산출을 하면은 루트가 TF팀 A에서 출발을 해갖고 G라고 하는 난방용품 불출까지 가는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A, D, F, G로 가는 길도 있고 A, B, E, G로 가는 길도 있고 그죠? 길들이 4개가 보일 거야.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 가는 길들을. 더했었을 때 가장 긴 시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게 인계경로야. 가장 긴 시간. 더하기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가장 긴 시간이 인계경로인지 가장 짧은 시간이 인계경로인지를 몰라서 틀리고 앉아있는 거야. 가장 긴 시간이야. 그게 인계경로다. 그거만큼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해야 될 최소한의 시간이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A, B, E, G를 가게 되면 2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8이 되는 거고 A, C, G로 가게 되면 2 더하기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 A, C, G 10이 되죠. 그렇죠? 12 그죠? 그 다음에 A, B, F, G로도 갈 수 있고 A, B, F, G로도 갈 수 있고 그죠? 각각을 다 더해보는 거야. 자, 시험 문제가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이게 인계경로 구하는 게 나올 텐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응답 범주가 줄 거야. 그 응답 범주에 있는 루트들을 빨리 더해. 더해서 가장 긴 시간. 그게 인계경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계산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네. 됐죠? 넘어갑니다. 월별 활동. 이거 보험회사 가면 보잖아. 이렇게 생긴 거. 보험회사 영업하는 아줌마들. 그렇죠. 여기 해놓고서 여기 꽂아놓는 거 있지. 꽂아놓는 거. 그래서 동계노인 독거노인하면 8월 달에 할 일 이렇게 써가지고 꽂아놓는 거야. 유리판에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월별 활동 계획 카드라고 한다. 됐죠? 자,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인데 의사결정 하니까 우리 의사결정 모형들 공부하셨었죠? 어디서? 정책결정 모형에서 했었잖아. 그렇죠? 그거 참조하시고 의사결정의 방법들하고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되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죠? 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 뭐예요? 브레인은 뭐지? 뇌야. 여기서 뭐가 하는 거지? 스톰이 일었어. 폭풍이 이는 거야. 그러니까 뇌 안에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었던 그런 나의 생각들을 폭풍이 일어나고 확 뒤집어 놓으니까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야. 이걸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래. 이해되죠? 그래서 자, 브레인스토밍 보면은 시험에 나왔던 게 브레인스토밍은 양보다 질을 중요시한다. 뭐지? 질보다 양이다. 누가 더 많이 떠들어대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실제로 하게 되면 앉아갖고서 생각나는 거 다 떠올려라. 그럼 확 때려주고 싶은 소리까지 막 나와. 그냥 막 무슨 요번에 우리가 복지관에서 모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사람을 납치해다가 그 사람의 핸드백에 있는 돈을 뺏읍시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와.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나와도 비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보면은 비판하지 않음이 2번째 원칙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결합과 개선이라고 해서 발표자 자신의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잊지 말고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결합하거나 자신과의 생각을 더해갖고 너 그 생각했니? 야, 그럼 다른 사람의 핸드백을 훔쳐? 그래, 그러면 그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게 결합과 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을 실제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정말 웃깁니다. 저희가 그 집단 토의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예. 자, 명목 집단 기법 좀 봅시다. 명목 집단 기법. 이게 뭐죠? NGT. 자, 저 좀 봐요. 명목 집단 기법. 자,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민들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중요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욕구 조사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거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 방법은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냐 틀리나 했었을 때 용이한 방법.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라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지역사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포럼이라고 하는 거야. 포럼 들어보셨죠? 이거 지역사회 공개.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야. 그럼 전문가가 주제를 놓고 발표를 해. 발표를 한 다음에 여기 사회자가 있어. 사회자가 자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제 하고서 손 들고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벌떡 일어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다른 말로 포럼이라고 하는 거야. 포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잡읍시다. 이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포럼에서 얻어진 지역사회 욕구의 결정은 일반화되기 쉬울까 어려울까?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와 같다. 욕구를 대변할 수 있냐 그 얘기야.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요? 자,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렇죠. 의사표현을 안 하거나 의기가 소침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전부 어떤 사람? 목소리 큰 사람만 손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서 주민 욕구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특수한 사람,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집단 기법? NGT라고 해요. Nominal Group Technique 해갖고 NGT라고 합니다. NGT. 여러분 명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명목.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명목 척도, 명목 측정. 네? 다시. 목적의 뜻이 있어요. 목적에. 아이 잘하셨어요. 아이 괜찮아요. 얘기 괜찮습니다. 얘기했어요. 쪽팔리기만 해요. 가만있어. 명목이라는 뜻이 우리 그런 거 텔레비전에 보면 명목 소득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명목상 GDP. GDP는 뭐예요? GNP는 뭐? GDP가 뭐예요? 예? 뭐라고요? GDP. 예? 뭔지도 모르고 맨날 뉴스 보셨죠? 예. 총소득. GDP라는 게 Gross Domestic Production이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량. 그래서 GDP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국적을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해낸 총소득량을 GDP라고 하는 거고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ion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벌어들인 우리나라 사람이 그 돈 들어가는데 대신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GNP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다국적화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GNP를 쓰는 게 아니고 GDP 개념을 쓰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되면서 GNP를 더 이상 쓰지 않고 GDP 개념만 쓰는 거예요. 그 명목상 GDP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명목이 무슨 뜻이에요? 명목. 명목은 잘 보십시오. 이름만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만 있다. 명목이. 무슨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나 기능은 없고 이름만 있다는 뜻이 명목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명목 척도라고 명목 집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단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안에 실존 기술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그룹 다이나믹스, 즉 집단 역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단 응집력도 발생하고 집단 규범도 있고 뭐 집단 문화도 발생하고 별의별 일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그것 없이 사람만 모여 있는 거야. 그걸 명목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만 모여 있지 그 안에서 어떤 집단 역학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명목 집단이라 그래. 무슨 소리냐면은 명목 집단은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처럼 일단 다 모이라 그래. 모이라고 해가지고 자 한마디도 얘기하지 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상태에서 뭐 하냐면 종이를 줘요. 서면. 종이를 주고 종이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욕구를 써서 내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같은 경우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만 반영되는 반면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명목집단기법. 명목집단기법은 자 보면은 자 보세요. 의사결정 과정 집단성 간의 일체 의사소통을 제한시키고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면은 그건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예요. 제한시키고 각자 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을 동그라미 뭘로 서면 종이에다 써서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집단 역학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성원 간 전체 의견을 기록 및 게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집단 내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명목집단기법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시험에 나왔던 게 감정이나 분위기상에 뭘 피할 수 있어? 왜곡 현상. 우리가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를 하게 되면은 별일이 다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벌떡 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은 저쪽에 목소리 큰 사람은 서갖고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고서 싸우잖아. 근데 명목집단기법은 그런 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고. 그러니까 감정의 왜곡, 싸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목집단기법은 뭐 때문에 등장한 거라고? 지역사회 공개 토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기억해 두시고. 자, 델파이 기법 중요하다. 뭔 기법? 델파이 기법. 이건 뭐 조사론, 행정론, 뭐 정책론 안 나오는 데가 없죠. 이놈은 델파이는 그죠? 자, 핵심 키워드 잘 봅시다. 저 좀 봐요. 잘 봅시다. 델파이는 일반인이 아니야. 전문가들이야. 들. 핵심이 들이야. 들.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전문가 한 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한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봅시다. 이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 우편조사 있죠? 델파이 기법은 우편조사 기법이야. 그래서 우편으로 지역사회에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편을 보내는 거야. 그럼 전문가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줘. 그럼 받잖아. 그죠? 그걸 다시 추려가지고 다시 또 보내. 그래서 이런 우편조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거야. 뭐라고요? 자, 키워드 봅시다. 첫 번째, 전문가들. 두 번째, 우편조사. 세 번째, 반복.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델파이 기법에서는 대면 접촉이 있다 없다. 대면 접촉이 없다. 그 비대면 접촉적 의사결정 방법이야. 왜? 우편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예. 됐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변증법적 토의. 변증법적 토의는 뭐지? 우리 해겔의 변증법 아시죠? 해겔의 아무것도 대화가 안 돼. 해겔이 제 얘기 기분 나쁘시진 않죠, 여러분? 예, 예. 기분 나쁘시라고 한 건데 장난이에요. 자, 정반합의 원리라는 거 아시죠? 정과 반과 합. 이게 변증법이에요, 이게. 예. 정이 있고 정에 반대하는 게 반이거든요. 그러면 정이 있고 반이 서로 대립적이죠. 근데 그걸 묶어서 뭘 만드는 거야? 합을 만드는 거야. 이해되죠? 이것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 해겔이 얘기했던 변증법적 철학 방법이죠. 그래서 해겔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역사가 진화되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해겔의 철학이 역사 철학이죠. 이렇게 보면은 반대에 있어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진리에 기반을 둔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이 있어야만 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시키고 찬반을 이해해서 그걸 갖고 어떻게 기본적 구조를 만들어요. 찬반, 정반합.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외에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제일 잘 나오는 건 델파이 기법이야. 요번 200문제 중에서 델파이 기법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정책론에서 나오든지 행정론에서 나오든지 조사론에서 나오든지 셋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자, 의사결정 나무 분석 대안서 이거 읽어보시고 집단적 의사결정,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은 다 배웠죠?
정책론에서 했던 거 그대로야. 나머지 의사결정 유형 자 넘어가고 이제 리더십 얘기할 겁니다. 리더십. 자, 조직관리자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만 하고서 쉴게요. 리더십 얘기만 합시다. 리더십 뭐죠? 이걸 지도력이라고도 번역하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추종자 리더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추종자가 있어야 돼요. 추종자를 영어로 follow라고 합니다. 쫓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직원이 추종자가 되고 사장님이 리더가 되는 거야. 시설장님이. 여긴 직원이 추종자, 팔로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추종자가 사장님을 어떻게 되는 거지? 쫓아가게 하는 능력이 리더십이야. 여러분 리더십을 갖춰야 되겠죠?